혹시 신생아실에서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는 단순한 검사 하나만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아주 흔한 검사였죠. 그런데 의사는 제 얼굴을 한 번 보고 아이를 한 번 보고 다시 서류를 내려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이 결과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서는 아이가 처음 태어나던 날부터 지금까지의 장면이 영화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들은 말은 제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걸 부정하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아이와 보호자분 사이에 유전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처음엔 제가 말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검사 결과가 바뀐 줄 알았죠. 그래서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의사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이의 친부모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는 제 손을 꼭 잡고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뭐 먹어요? 그 질문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이 아이가 왜 내 아이로 자라게 되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이야기는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이가 태어나던 그날 밤으로요.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 2025년도 행복한 마무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6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저는 31살이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평범하게 결혼했고 평범하게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특별할 게 없는 삶이었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특별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진통이 시작된 건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예정일보다 이틀 빠른 날이었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그날따라 산부인과가 무척 복잡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출산하는 산모가 3명이나 있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손을 비벼대고 시계를 보고 또 시계를 보고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아이입니다. 그때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그 작은 손가락이 제 손가락을 꽉 쥐었을 때 저는 이 아이를 평생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병원에서는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시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생아실에서 일하던 간호사 한 명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거예요. 과로 때문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신생아실 관리가 잠깐 혼란스러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땐 그게 대수로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저 간호사가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했죠. 제 아이는 건강했고 아내도 무사했으니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태어나던 날 아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우리에겐 전부였어요. 저는 그날부터 진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밤마다 깨서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고 아이가 울면 어르고 달래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100일이 지나고 돌이 지나고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배우고 처음 엄마라고 말했을 때,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였을까요? 아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산후우울증인 줄 알았어요. 아이를 낳은 여자들이 흔히 겪는 일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침울해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를 볼 때마다 뭔가 불안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제가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는 걸요. 아이가 3살이 되던 해 아내는 갑자기 친정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잠깐 쉬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도 이해했습니다. 육아가 힘들었겠지, 쉬다 오면 좋아지겠지 생각했죠. 그런데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결국 이혼 서류가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었어요. 그냥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짧은 메모만 있었습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아니, 무너질 틈도 없었습니다. 제 앞에는 3살짜리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엄마를 찾는 아이를 달래면서 저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직장은 다행히 육아휴직을 허락해줬습니다. 그렇게 1년을 아이와 함께 보냈어요. 그 시간이 지금 생각하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와 단둘이 온전히 함께했던 시간이요. 복직하고 나서는 어린이집을 알아봤습니다. 직장 근처에 있는 곳으로 보냈는데 선생님들이 정말 좋았어요. 아이도 금방 적응했고요. 저녁마다 아이를 데리러 가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요. 아이는 정말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때를 쓰는 법이 없었어요. 친구들과도 잘 지냈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이렇게 순한 아이는 처음 본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뿌듯했습니다. 혼자 키우면서도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생각했어요. 밤마다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속으로 약속했습니다. 너한테만큼은 절대 부족함이 없게 해주겠다고요.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아이는 새 책가방을 메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떨려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그리고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아이는 학교 생활도 잘 적응했고 친구도 많이 사귀었고 공부도 제법 잘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학부모 상담 때마다 칭찬만 하셨어요. 모범적인 학생이라고 다른 아이들한테도 본보기가 된다고요. 저는 그런 아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동시에 조금 미안하기도 했어요. 엄마 없이 자라면서 외롭지 않을까, 친구들이 엄마 얘기할 때 속상하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엄마 보고 싶지 않니?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랑 있는 게 좋아요. 그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시간은 정말 빨리 흘렀습니다. 아이는 어느새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고 저는 40을 넘긴 중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만의 일상은 여전히 평온했어요. 아침마다 같이 밥을 먹고 저녁마다 같이 저녁을 먹고 주말마다 같이 영화를 보러 가고 그렇게 평범한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가방을 내려놓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학교에서 건강검진한대요. 혈액검사도 한대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건강검진이면 당연히 해야지. 그게 뭐 대수냐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목소리가 조금 심각했습니다. 학부모님,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 학교로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아이 검사 결과에 대해 상담할 게 있어서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아이가 아픈 건 아닐까? 큰 병이라도 걸린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그날 오후 서둘러 조퇴를 내고 학교로 갔습니다. 상담실에는 담임 선생님과 보건 선생님이 계셨어요. 두 분 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보건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검사 결과에서 조금 특이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혈액형이요. 저는 멍하니 물었습니다. 혈액형이요? 네. 아이의 혈액형이 학부모님께서 제출하신 가족관계 자료와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혹시 잘못 기재하신 건 아닌지 확인차 여쭤보려고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 같은 거였어요. 하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대로 적었을 텐데요. 뭐가 문제인가요? 선생님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전학적으로 불가능한 조합이라서요.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유전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병원에서 실수한 걸까? 출생신고서를 잘못 쓴 걸까? 아니면 정말로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아이가 잠든 뒤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내서 아이가 태어나던 날 사진을 봤어요. 작고 빨갛던 아기. 제품에 안겨있던 그 아이. 그리고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있었던 소동. 신생아실의 혼란. 쓰러진 간호사. 그 모든 게 우연이었을까?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그냥 착오일 거야. 검사 결과가 잘못된 거라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될 참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이를 데리고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기로 했어요. 아이는 왜 병원에 가는지 물었지만 저는 그냥 정기검진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체열하는 동안 아이는 조금 아파했지만 용감하게 참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괜찮아, 금방 끝나.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뭔가 잘못된 거라면? 그럼 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회사에 있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으니 내원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가능하면 혼자 오시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왜 혼자 오라는 걸까? 그냥 전화로 말해주면 안 되는 걸까? 오후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시계만 계속 쳐다봤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앉으시죠.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바닥에는 땀이 났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이와 보호자분 사이의 유전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한참 동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전적 연관성이 없다고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의사는 한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보호자분이 아이의 생물학적 부모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니, 들어오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대체 무슨 소리죠? 의사는 제 상태를 보고 물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천천히 마시세요. 충격적인 결과라는 건 압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지만 목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거든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를 잘못한 거 아닌가요? 다시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번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DNA 일치율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건 검사 오류가 아닙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12년 동안 키운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출산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시나요? 어느 병원에서 출산하셨는지 특이사항은 없었는지요? 저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12년 전 일이었어요. 그날 밤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새벽에 급하게 간 병원. 복잡했던 산부인과. 여러 명의 산모가 동시에 출산하던 상황. 그리고 쓰러진 간호사.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혹시 그때 신생아 관리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드물지만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이가 바뀌었다고요? 네. 신생아실에서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그날처럼 여러 명이 동시에 출산했고 담당 간호사가 바뀌는 상황이었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럼 제 진짜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의 진짜 부모는 누굽니까? 그건 저도 알 수 없습니다. 당시 병원 기록을 확인해 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법적인 조치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적인 조치라니요? 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병원의 과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가족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벽을 짚고 간신히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차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도 걸지 않고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아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지? 그날 밤 집에 돌아갔을 때 아이는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늦었네요. 저녁 먹었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아직. 같이 먹을까?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친구랑 놀았던 일, 선생님이 칭찬해준 일, 다음 주 소풍 이야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제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이 아이를 보면서 말입니다. 12살까지 함께한 이 아이. 제품에서 자란 이 아이. 이 아이가 정말 남의 아이란 말인가? 아이는 밥을 다 먹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넌 먼저 씻고 자거라. 아이가 방으로 들어간 후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어요. 울면 모든 게 현실이 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12년 전 그 병원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고 전화번호를 알아보고 직접 방문할 계획을 세웠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그 병원은 시내 외곽에 있는 중소규모의 산부인과였습니다. 12년이 지났지만 건물은 그대로였어요. 저는 병원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면 정말 진실을 알게 될까? 아니면 더 큰 혼란만 생길까?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과거 기록을 열람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떤 기록을 찾으시는데요? 12년 전 이 병원에서 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날의 출산 기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원장님과 상담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원장은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의사였습니다. 저를 보더니 자리를 권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 제가 아이의 생물학적 부모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출산 당시 이 병원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을 거라는 의심. 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원장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확히 언제 출산하셨죠? 저는 날짜를 말했습니다. 원장은 컴퓨터로 기록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이었군요. 무슨 뜻입니까? 그날 밤 이 병원에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과로로 쓰러졌고 한동안 신생아실 관리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 시간 동안 뭔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정말로 아이가 바뀐 겁니까? 원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당시 같은 시간대에 출산한 산모가 3명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귀하시고 나머지 2분의 연락처와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제 아이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이 아이의 진짜 부모가 누군지. 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겁니다. 병원 측에서도 조사하겠지만 12년이나 지난 일이라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복잡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같은 시간에 출산한 산모가 3명. 그중 누군가가 제 진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건가요? 그럼 제가 키운 이 아이는 그중 누구의 아이란 말입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변호사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상담을 받아야 했어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병원 과실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형사고발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래도 진실은 밝혀져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2가족을 찾아서 유전자 검사를 받게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12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지낸 가족들에게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말입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진실을 밝혀야 할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살아야 할까? 아이한테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옆방에서는 아이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일상을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회사에 가고 저녁에 데리러 가고.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았지만 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요즘 왜 그래요? 뭔가 고민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했는데 역시 아이는 눈치챈 거예요. 아니야, 그냥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래.
아이는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아빠가 힘들면 저한테 말해도 돼요. 저도 이제 컸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이렇게 착한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진실을 말하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 자기가 12년 동안 알고 지낸 아빠가 진짜 아빠가 아니라는 걸 알면 어떤 기분일까? 저는 아이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아빠는 괜찮아. 넌 그냥 잘 지내기만 하면 돼.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조사를 계속하기로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할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되는 거였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자료 열람 신청을 했어요. 병원 측에도 공식적으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 출산 기록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하나 드러났습니다. 그날 밤 3명의 산모 중 1명은 출산 직후 아이를 입양 보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미혼모였던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2명이 저와 또 다른 한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입양을 보낸 산모라면 제 진짜 아이가 어디 있는지 영영 모를 수도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병원 측은 당시 담당했던 간호사를 수소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간호사가 당시 상황을 가장 잘 기억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틀 후 연락이 왔습니다. 간호사를 찾았다고요. 저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상담실에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12년 전 이 병원에서 일하셨던 거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합니다. 제가 그날 밤 쓰러졌었죠. 과로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신생아실에서요. 간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날 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라니요? 신생아 관리 중에 이름표가 섞였습니다. 제가 쓰러지기 직전이었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어요. 그 후 다른 간호사가 인계받았는데 이미 섞인 상태였던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럼 정말로 아이가 바뀐 겁니까? 간호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일로 제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아이들이 바뀐 겁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간호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 아이 중 2아이가 섞였던 것 같습니다. 한 아이는 확실했어요. 입양 가는 아이였으니까요. 입양 가는 아이요? 네. 미혼모가 낳은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바로 다음날 입양기관으로 인계되었어요. 그럼 나머지 2아이는요? 그건 제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아이가 그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고 또 주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요. 머릿속으로는 계속 간호사의 말이 맴돌았어요. 이름표가 섞였다고. 실수였다고. 그 한 번의 실수로 2 가족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가 잠든 후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옛날 앨범을 다시 꺼냈어요.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 100일 사진, 돌잔치 사진, 첫 돌에 잡은 청진기를 들고 웃는 모습.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입학식. 모든 순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저도 행복해 보였고요.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엄마 없이 둘이서 살았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건가요? 아니,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진짜였어요. 제가 아이를 키운 12년도 진짜였고 아이가 저를 아빠라고 부른 것도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혈육이 아니라는 그 사실 하나가 모든 걸 흔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이는 평소처럼 학교 갈 준비를 했습니다. 교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말했어요. 아빠, 다녀올게요. 저는 아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만. 네.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저를 봤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너 행복하니? 아이는 웃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당연히 행복하죠. 아빠랑 같이 있는데요. 그 대답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잘 다녀와.
아이가 학교에 간 후 저는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대신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원장을 만나야 했어요. 원장실에 들어갔을 때 원장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앉으세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시 출산했던 다른 가족을 찾았습니다. 연락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믿지 않으시더군요. 하지만 설명을 듣고 나서 검사를 받아보기로 하셨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 물었습니다.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그 가족도 지금 많이 혼란스러워 하실 거예요. 12년 만에 이런 소식을 들었으니까요. 그 가족은 어떤 분들입니까? 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부부이고 아이를 정말 소중하게 키우신 것 같습니다. 전화 통화할 때 목소리가 많이 떨리시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아이를 빼앗기는 꿈, 낯선 사람이 와서 아이를 데려가는 꿈. 식은땀을 흘리며 깨곤 했습니다. 아이는 제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자꾸 물었어요. 아빠 정말 괜찮아요?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매번 괜찮다고 했지만 아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요. 그건 아이가 학교에서 만든 카드였습니다. 색종이로 만든 작은 카드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아빠 사랑해요. 힘내세요. 저는 그 카드를 받아들고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고마워. 아빠는 정말 괜찮아. 아이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가 힘들면 제가 도와줄게요. 제가 이제 컸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제 아이라고.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이 아이는 12년 동안 제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도 12년 동안 이 아이의 아빠였어요. 하지만 그 감정도 잠시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저는 또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원장실이 아니라 큰 회의실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거기에는 낯선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부부였어요.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원장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분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부부를 소개했죠. 이분들이 당시 같은 날 출산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그 부부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모두 긴장한 표였습니다. 원장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현재 키우고 계신 아이와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여자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남자는 고개를 떨구었고요. 저도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차 검사 결과 두 분이 키우신 아이들이 서로 바뀐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히 설명해 주시죠. 원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분이 키우신 아이가 귀하의 생물학적 자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키우신 아이가 이분들의 생물학적 자녀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부부를 봤습니다. 그 부부도 저를 봤어요.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충격과 혼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원장이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키우고 계십니다. 여자는 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자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잘 지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건강하고 착합니다.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주춤했습니다. 갑자기 보여달라니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알고 싶습니다. 12년 만에 찾은 아이를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도 제 아이를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12년 동안 다른 가족으로 자란 아이들을 갑자기 바꿀 수 있을까요? 원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천천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두 아이의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그 부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사람도 저와 같은 심정이겠죠. 12년 동안 키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내 진짜 아이가 남의 손에 자랐다는 사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그 부부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돌아봤습니다. 남자가 명함을 꺼내 건네며 말했습니다. 제 연락처입니다. 나중에라도 연락 주세요.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회사 이름과 직함이 적혀 있었어요.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여자도 말했습니다. 저희도 이 상황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잘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명함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 아이를 키웠다고요? 그럼 제 아이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저를 닮았을까요? 아니면 엄마를 닮았을까요? 그날 밤 아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병원 갔다 왔어. 또 병원이에요? 아빠 어디 아파요? 아니야, 그냥 검사 받으러 간 거야. 걱정 마. 아이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저는 안도하면서도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날 밤 늦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받았더니 낮에 만난 그 남자였습니다. 저입니다. 낮에 병원에서 뵀던 사람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조용히 만나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아이들 없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언제가 좋으십니까? 내일 저녁 어떠세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요. 다음 날 저녁 저는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한적한 카페였어요. 그 부부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결국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12년 동안 우리 아이라고 믿고 키웠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키우신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착하고 순한 아이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요. 엄마 없이 자랐지만 불평 한 번 없이 잘 자라줬습니다.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희 아이는 밝고 활발한 아이예요. 운동을 좋아하고 친구들이 많고요. 항상 웃고 떠들어서 집이 시끄러울 정도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진짜 아이구나. 운동을 좋아하고 활발한 아이. 저와는 전혀 다른 성격이네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한번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서로의 아이를요. 저는 움찔했습니다. 맞나요? 네. 물론 아이들한테는 아직 말하지 않고요. 그냥 우연히 만난 것처럼요. 남자도 거들었습니다. 저희도 궁금합니다. 12년 동안 못 본 아이가 어떻게 자랐는지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만나야 할까요?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저도 궁금했어요. 제 진짜 아이가 어떤 모습인지.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나봅시다. 그렇게 우리는 만남을 계획했습니다. 만남은 주말 공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었어요. 저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으니까 공원에 갈까? 아이는 좋다며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어요. 평소처럼요. 하지만 제 마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긴장되고 두려웠어요. 약속 장소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저 멀리 그 부부가 보였습니다. 그들도 아이와 함께 있었어요. 남자아이였습니다. 키가 크고 활발해 보였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마치 우연히 만난 것처럼요. 저는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다 만나네요. 그 부부도 연기를 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정말 우연이네요. 아이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제가 키운 아이를 보면서 소개했습니다. 인사해. 이쪽은 아빠 아는 분들이야. 아이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부부의 아이도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저는 그 남자아이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제 진짜 아이. 12년 만에 처음 보는 제 아이. 얼굴을 찬찬히 살폈어요. 눈매가 저와 비슷했습니다. 웃는 모습도 어딘가 낯익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게 제 아이구나. 피를 나눈 아이. 하지만 동시에 낯선 아이이기도 했습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완전히 모르는 아이. 그 여자도 제가 키운 아이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손을 뻗으려다가 참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는 잠시 함께 걸었습니다. 아이들은 조금씩 서먹함을 풀어가는 것 같았어요. 같은 학년이라는 걸 알고는 학교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너 무슨 과목 좋아해? 저는 수학 좋아해요. 너는? 저는 체육이요. 축구 진짜 재밌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씁쓸했습니다. 제가 키운 아이는 조용하고 공부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제 진짜 아이는 활발하고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정반대였죠. 잠시 후 아이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 아이가 당신이 키운 아이군요. 네. 정말 순해 보이네요. 예의도 바르고요.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해야죠. 제 아이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제 아이를 건강하게 키워주셔서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하면서도 원망스러웠어요. 이 사람들이 제 아이를 키웠다는 게, 그리고 제가 이 사람들의 아이를 키웠다는 게.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아이 엄마는 어디 계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숨길 이유도 없었어요. 아이가 3살 때 떠났습니다. 이혼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오래전 일이니까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혼자 키우신 겁니까? 네. 10년 가까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었죠. 하지만 아이가 워낙 착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말에 여자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자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날 만남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헤어지면서 우리는 다시 연락하기로 했어요. 아이들 문제를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저 사람들 누구예요? 아빠 아는 사람이야. 근데 아까 아줌마가 우는 것 같던데요? 응, 좀 힘든 일이 있으신가 봐. 아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것 같았어요. 저는 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밤 그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많이 우는 모습 보셨죠?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사실 오늘 집에 와서 아내가 계속 울었습니다. 12년 동안 못 본 아이를 봤는데 안아주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 걸었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좀 더 진지하게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그래야겠죠. 며칠 후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도 함께였어요. 법적인 문제를 논의해야 했으니까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법적으로 매우 복잡합니다. 두 아이 모두 출생신고가 잘못되어 있고 친권도 잘못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몇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법적으로 정정해서 아이들을 원래 부모에게 돌려보내는 것. 둘째, 현상 유지하면서 법적 서류만 정정하는 것. 셋째, 상호 합의하에 공동 양육 같은 방식을 모색하는 것.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들을 바꾼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12년 동안 함께 산 가족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 남자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적 문제는 해결하되 아이들은 현재 가족과 계속 지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제 아이를 만나고 싶어요. 가끔이라도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만나게 해달라고요? 네. 물론 아이에게 진실을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족 친구 정도로요. 가끔 만나서 밥이라도 같이 먹고요. 남자도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생물학적 아이를 가끔 만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가능할까요? 진실을 숨긴 채 그렇게 만나는 게 가능할까요? 아이들은 눈치채지 않을까요? 하지만 거절할 명분도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도 12년 동안 못 본 아이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건데 그걸 막을 권리가 제게 있을까요? 결국 저는 동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진실을 말하는 건 나중에 아이가 충분히 성숙했을 때 하기로 해요. 그 부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묘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기로 했어요. 가족 모임처럼요. 아이들에게는 아빠 친구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키운 아이에게 유난히 잘해줬어요. 맛있는 걸 사주고 선물도 자주 했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그 아줌마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저도 제 생물학적 아이를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활발하고 명랑한 아이였어요. 운동을 정말 좋아했고 친구들과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저와는 전혀 다른 성격이었지만 어딘가 닮은 구석도 있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키운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그 아줌마 왜 저한테 그렇게 잘해줘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글쎄, 네가 착하니까 그런가 봐. 근데 이상해요. 마치 저를 진짜 자식처럼 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가 눈치챈 걸까요? 기분 탓이야. 원래 다정한 분이신가 봐. 아이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언젠가는 아이가 진실을 알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가 학교에서 과제를 하다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가족 사진 있어요?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저는 앨범을 꺼내줬습니다. 아이는 사진을 넘기다가 갑자기 손을 멈췄어요.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아빠, 이거 저 맞아요? 저는 다가가서 봤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직후 찍은 사진이었어요. 신생아실에서 찍은 사진. 네, 그렇지. 근데 이상해요. 뭐가? 제 발에 점이 있잖아요. 여기 발목에. 근데 이 사진 속 아기는 점이 없어요.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발목을 봤어요. 정말로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걸 저는 지금까지 몰랐어요. 아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이 아기가 정말 저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이는 제 표정을 보더니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아빠, 뭔가 숨기는 거 있죠? 아니야. 아빠, 솔직히 말해주세요. 제가 이제 다 컸잖아요. 알 권리가 있어요. 저는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아이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앉아라. 아빠가 이야기해줄게. 아이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실수가 있었어. 아이들이 바뀐 거야.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바뀌었다고요? 네. 아빠도 최근에 알게 된 거야. 너와 다른 아이가 신생아실에서 바뀐 거지. 그럼 저는 아빠의 진짜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너는 아빠의 진짜 아이야. 12년 동안 함께 살았잖아. 그게 진짜지. 아이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 진짜 엄마 아빠는 누구예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끔 만나는 그 아줌마 아저씨. 아이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꽉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이는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는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문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밥은 먹어야지. 나와서 먹자.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여기 있을게. 언제든 나오고 싶을 때 나와. 그날 하루 종일 아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에 연락해서 휴가를 냈어요. 아이 곁에 있어야 했으니까요. 저녁 때가 되어서야 아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많이 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밥 먹을래?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하지만 아이는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냥 밥을 내려다보고만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가 제일 궁금하니?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진짜 엄마 아빠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좋은 분들이야. 너를 정말 사랑하고 계셔. 그럼 왜 저를 버린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병원에서 실수로 바뀐 거지. 그분들도 12년 동안 너를 찾지 못했던 거야. 그럼 아빠의 진짜 아이는 어디 있어요? 그 아줌마 아저씨가 키우고 있어. 너도 봤잖아. 그 형. 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한테 가야 해요? 저는 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야. 넌 여기 있어. 아빠랑 계속 살 거야. 정말요? 그럼. 아빠가 너를 보낼 리 없잖아. 아이는 조금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그럼 저는 누구예요? 아빠의 딸이에요? 아니면 저 사람들의 딸이에요? 저는 그 질문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넌 네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면 돼.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너야. 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빠의 딸이고 싶어요. 계속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넌 아빠의 딸이야. 영원히. 며칠 후 저는 그 부부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게 있다고요. 우리는 다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아이가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자 그 부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요? 스스로 눈치챘습니다. 사진을 보다가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뭐라고 하던가요? 혼란스러워합니다. 당연하죠. 12년 동안 믿어온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희를 만나고 싶어 하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여자의 눈에 실망이 어렸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자도 말했습니다. 그렇겠죠. 아이 입장에서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쪽 아이도 진실을 알려주실 건가요? 그 부부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더니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말해야 할 것 같아요. 한 아이만 아는 건 공평하지 않죠.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후 그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저희 아들한테도 말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처음엔 믿지 않더군요. 그러다가 점차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지금은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들이 당신을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생물학적 아버지를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물론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원한다며.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제 생물학적 아들. 피를 나눈 아이.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만나면 어떻게 될까? 그 아이는 저를 어떻게 볼까? 결국 저는 동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나겠습니다. 만남은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일찍 도착해서 기다렸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 남자아이가 들어왔습니다. 그 부부와 함께였어요. 아이는 저를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어요. 저는 일어서서 아이를 맞았습니다. 안녕. 오랜만이야. 아이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침묵이 무겁게 흘렀습니다.
결국 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진짜 제 아빠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단다. 생물학적으로는. 왜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몰랐어. 아빠도 최근에야 알게 된 거야. 그전까지는 네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단다. 아이는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저를 보니까 어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신기해. 그리고 낯설어. 너는 내 아들이지만 동시에 처음 만나는 사람이니까. 저도 그래요. 아빠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편한 대로 불러. 서두를 필요 없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진짜 누나는 어떤 아이예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착하고 조용한 아이야.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정말 좋은 아이지. 보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만나고 싶니? 네. 제 진짜 가족이잖아요. 저는 그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딸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정말입니까? 네. 처음엔 혼란스러워했지만 이제는 조금 안정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물학적 부모님을 궁금해하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아이들이 서로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같은 레스토랑에서였어요. 저는 제가 키운 아이와 함께 갔습니다. 아이는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손을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레스토랑에 들어갔을 때 그 부부와 남자아이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를 쳐다봤어요.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이상한 감정이었을 겁니다. 저는 제가 키운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저분들이 너의 생물학적 부모님이야. 그리고 저 아이가 내 오빠고. 아이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그 여자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안녕. 우리 딸. 정말 많이 컸구나. 아이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남자도 말했습니다. 잘 자라줘서 고마워. 남자아이도 인사했습니다. 안녕. 나는 너보다 1살 많아. 오빠라고 불러도 돼. 제가 키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빠.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대화가 오갔어요. 아이들은 학교 이야기를 나눴고 어른들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식사 후 아이들은 잠깐 밖으로 나가고 어른들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 부부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딸을 데려오고 싶어요. 하지만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억지로 할 수는 없죠. 남자도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생물학적 아버지이지만 아이는 저희와 12년을 살았어요. 그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아이들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며칠 후 제가 키운 아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그 아줌마 아저씨 집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네. 제가 태어난 집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오빠도 만나고 싶고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이를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알겠어. 아빠가 연락해 볼게. 그렇게 아이는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함께 갔어요. 놓아줄 수 없었으니까요. 그들의 집은 큰 아파트였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집이었어요.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는데 대부분 남자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 방을 보여줄까? 사실 우리는 줄곧 딸 방을 준비해뒀어. 아이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여자는 한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이 가득했어요. 책상, 침대, 인형들. 모두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저희가 언젠가 너를 찾을 거라고 믿었어. 그래서 준비해뒀지. 아이는 그 방을 둘러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가슴이 아팠어요. 저 사람들도 12년 동안 아이를 그리워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가? 저 사람들이 저를 원해요. 그리고 저도 궁금해요.
저 사람들과 사는 게 어떤 건지. 하지만 아빠를 떠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아빠는 내 선택을 존중할게. 정말요? 그럼. 넌 이제 충분히 컸어. 내 인생은 네가 결정하는 거야. 아이는 한참을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 조금만 더 생각해봐도 될까요? 당연하지. 천천히 생각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고민하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생각하곤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주기로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손에 편지 한 장을 들고 있었어요. 아빠, 이거 읽어봐 주실래요? 저는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아이의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에게.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 생물학적 부모님을 만나고 그분들의 집도 가보고 오빠도 만났어요. 그분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아빠, 저는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건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12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건 아빠예요. 제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해 주신 것도, 학교 운동회 때 달려와 주신 것도, 제가 울 때 안아주신 것도 모두 아빠였어요. 그분들이 제 생물학적 부모인 건 맞아요. 하지만 제 진짜 아빠는 당신이에요. 그건 절대 바뀔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결정했어요. 저는 아빠와 계속 살고 싶어요. 이 집에서 아빠와 함께요. 생물학적 부모님과는 가끔 만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만 제 집은 여기예요. 아빠 사랑해요. 평생 아빠의 딸로 살게 해주세요. 저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어요. 아빠, 울지 마세요. 저는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어요. 아이가 저를 선택해준 이 순간을요. 다음 날 저는 그 부부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서 아이의 결정을 전해야 했어요. 우리는 다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아이가 결정을 내렸다고 말하자 그들은 긴장한 표호로 기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이는 저와 계속 살기로 했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남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아이의 선택입니다.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를 싫어하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좋아합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지난 12년의 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존중해야 합니다.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가끔이라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완전히 멀어지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아이도 그렇게 원하고 있어요. 여자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당신의 생물학적 아들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도 12년을 함께한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걸 존중해야죠. 남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생물학적 아버지로서요. 그렇다면 가끔 만나면 되겠네요. 서로에게 부담 주지 않는 선에서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정립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정정 절차를 밟기로 했어요. 출생신고와 친권 문제를 바로잡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각자 지금까지 살아온 가족과 계속 살기로 한 거예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났어요. 두 가족이 함께요. 처음에 어색함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형제처럼 대했고 어른들도 편안한 관계가 되었어요. 어느 날 제가 키운 아이가 생물학적 부모에게 물었습니다. 저를 처음 봤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어. 12년 만에 내 딸을 찾았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 너를 잃을까봐. 저는 엄마가 2명이네요. 여자가 웃었습니다. 그렇지. 너는 운이 좋은 아이야.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으니까. 제 생물학적 아들도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신기해. 내 피를 나눈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싶어. 하지만 동시에 아쉬워. 네가 자라는 모습을 보지 못했으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를 데려가지 않은걸요? 아니. 너에게는 내 부모님이 있잖아. 12년을 함께한 분들이. 그게 더 중요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가끔 만나니까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관계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중학생이 되었어요. 생물학적 오빠도 고등학생이 되었고요. 우리는 여전히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어느 날 2가족이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제주도였어요. 바다를 보며 걷는데 제가 키운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행복해요. 저도 그래. 처음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누구인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저는 그냥 저예요. 2가족 모두에게 사랑받는 아이요. 그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 넌 네가 되면 돼. 생물학적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요. 저도 감사합니다. 제 아들을 잘 키워주셔서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스러웠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제 아이를 잃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 피해자였다는 걸요. 그리고 이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는 동료라는 걸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병원을 고소하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해봤어.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난 12년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 오히려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복수하고 싶지 않아요? 복수요?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어. 병원도 원망스러웠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이 없어. 너를 얻었으니까. 그리고 좋은 사람들도 만났고. 아이는 저를 안아줬습니다.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더 좋은 아이야.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아이는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의대 가고 싶어요. 의대? 네. 소아과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나중에 결혼하면 아이를 꼭 직접 낳을 거예요. 병원 실수 같은 일이 없도록 끝까지 지켜볼 거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아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제 인생에서 일어난 일은 불행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불행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넌 정말 대단한 아이야.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앨범을 다시 꺼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던 날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 100일, 돌잔치, 입학식. 모든 순간이 그곳에 있었어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이 모든 시간은 진짜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웃고 울고 살아온 시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만의 역사였어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병원 실수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저는 제 생물학적 아들을 키웠을 거고 그 부부는 그들의 딸을 키웠겠죠. 그게 정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도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감사했어요. 이 아이를 만나게 해줘서. 이 아이와 함께 살 수 있게 해줘서. 혈육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저는 배웠습니다. 진짜 가족은 함께 보낸 시간으로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서로를 돌보고 위로하고 사랑한 그 모든 순간들로요. 다음 날 아침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빠, 이거요. 손에 작은 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열어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제 인생에서 가장 행운이었던 건 아빠의 딸로 자란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하지만 저는 사랑이 피보다 더 진하다고 믿어요. 사랑해요, 아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 저는 그 카드를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이번에는 숨기지 않았어요. 아이 앞에서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으니까요. 아이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응. 너무 행복해서 그래. 저도요. 정말 행복해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진짜 가족이라고.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거라고요. 병원 실수로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그 끝은 사랑이었습니다. 복수도 원망도 아닌 순수한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고. 함께 웃고 울며 만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진짜 가족이라고요.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요. 누군가는 묻습니다. 병원을 고소하지 않았느냐고, 억울하지 않았느냐고. 물론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 실수 덕분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을 만났다는 걸요. 피가 섞이지 않아도 우리는 가족입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이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건 그 어떤 유전자보다 강한 거였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고. 중요한 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거라고요. 저와 제 딸은 오늘도 함께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요. 사랑은 피보다 진합니다. 저는 그걸 이제 압니다.